자, 안녕하세요. 5월 26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시작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금융권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나는 떴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이고, 일반 기업이나 뭐 공기업도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벌써 하반기를 준비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하반기에 또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되 남아있는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하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여러분들의 뭐 어떤 그 다양한 면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일반 기업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보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제 기사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오늘 처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자꾸 뭔가 스펙만 지금 쌓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한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보시고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은요, 정말 여러분 한 달만 제대로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들면 나중에 흐름을 좀 못 따라잡아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문김 취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문 읽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신문 읽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취준에 반드시 도움이 돼요. 그래서 꼭 제발 한 달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좋은 효과는 오피니언을 한 2, 3개월 정도 하면 여러분만의 그런 어떤 지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거고, 그거는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거는 그게 자소서에도 적용될 수 있고 면접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연결고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꼭 매식경이 아니더라도, 매식경을 못 듣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여러분들이 경제나 뭐 시사, 뉴스 뭐 이런 것들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찾아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게 지금 현상에 대한 이슈들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취준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런 포인트를 이슈를 전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들어보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항상 하듯이 지금 지금 증시의 방향성 먼저 보면 지금 나흘 만에 이제 반등했어요. 코스피하고 웨이닝 매수해서 3170선을 회복했대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 보면 이제 3700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뭐 짧게 보면 요건 뭐 그렇게 뭐 크게 이제 어려운 거였죠? 없죠? 4일 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이렇게 했다. 근데 개미들은 반대 포지션을 던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시총 10개 종목 정도는 방향성이 대부분 어떠한지 한 그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해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순혈주의계는 은행권, 디지털 전환, 외부 인력 수혈 박차. 계속 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은행들이 하고 있는 사업, 뭐 하나은행도 그렇고 신한은행도 그렇고 뭐 국민은행도 그렇고 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은행 정통의 그런 영업 세일즈 방식과 수익 구조를 다 탈피하고자 해요. 왜?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왜 해요? 이유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외부 인력을 지금 외부 전문가들을 각 은행권으로 데려오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들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중은행들이 생존 과제인 디지털 전환, 트랜스포메이션, DT 달성을 위해서 외부 인사를 잇따라 영입하면서 특유의 순혈주의를 깨고 있습니다. 내부 역량 강화만으로는 빅테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도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디지털 갈 거야. 이제 산업이 바뀌잖아. 4차 산업혁명 뭐 진행되고 앞으로 모든 것들이 가상현실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뭐 이래저래 현재 오프라인의 수익 구조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디지털 전환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만약에 은행원으로 처음부터 들어가서 은행 업무만 보고 이제 그랬던 분들은 뭐 잘못이 아니라 그런 업무가 당연히 익숙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고 자체도 일반 IT나 아니면 디지털에 관련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약간 이게 달라요. 관점을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그냥 종사해서 돈과
숫자, 그리고 세일즈, 뭐 금융권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다 본다면, 예를 들어서 IT나 디지털에 했던 업무를 봤던 사람들은 얘네는 왜 이렇게 적용해?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A 집단과 B 집단의 생각 차이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죠. 하지만 조직의 흐름, 생리, 성격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관점에서 보지를 못하는 하나의 뭐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은행권이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외부 디지털에 대해서 은행권과 상관없어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과 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와서 은행에 적용시켜서 그 향후 기대 효과들을 지금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장 그 환경입니다. 자,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뭐예요? 미래금융본부 부행장에 김소정 전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신사업본부장 선임했대요. 전 사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뭐 굉장히 좋은 회사겠죠? 뭐 김 본부장은 이베이 코리아에서 통합 마케팅 본부장을 역임한 무슨 전문가요? 마케팅 전문가. 하나은행이 마케팅 전문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데리고 왔을까? 은행이에요. 그런 거 봐야 되겠죠. 하나은행 관계자는 개인 디지털 사업 섹션과 AI 빅데이터 섹션을 담당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금융 분야 개발을 주도할 거. 결국 이러한 마케팅 전문가를 데려와서 은행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AI와 그다음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결합시켜서 뭔가 기대를 지금 기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겠죠. 또 신한은행 또한 AI 이런 출신들을 데리고 왔고요. 국민은행도 네이버 클라우드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은행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인력을 이런 디지털 전문가를 데리고 온다? 거의 없었다고요. 근데 이런 걸 것 같아요. 은행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뭐 공채로 들어가서 뭐 기수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연관되는 이제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뭐 선두주자 그런 각 층별로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누군가를 생뚱맞게 데려와서 막 더 자기보다 높은 직급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당연히 곱지 않은 시선이죠. 안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은행들이 인력을 외부에서 데려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전 산업권을 통틀어서도 순혈주의 색채가 가장 강한 보수적인 조직이었다. 신입 직원이 들어와 CEO 자리까지 앉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어커니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은행이.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순혈주의를 고수하던 은행들이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행들이 임원급 인력을 외부에서 연임한 데는 뭐예요? 빅테크에 대항하는 DT를 성공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절박함. 그래서 은행들은 너도 나도 디지털 전환을 최대 과제로 삼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 역량을 강화했는데 속도가 나지 않아. 왜 속도가 안 나? 뭐 지금 은행에서 현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있는데 디지털 교육을 한다고 그게 사실 많이 바뀌겠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알고 지금 외부 전문가들 영입을 이제 하는 거죠.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엔 은행의 금융 시스템 유지를 위해 IT 인력을 채용했는데 지금은 뭐야?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금융에 접목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은행업이 있으면 여기에 그냥 IT, 야 너희들 IT는 이것만 해,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아닌 거죠. 절대 아닌 상황인 거죠. 예. 디지털과 관련해 관리자급이 아닌 일반 직원 채용은 더욱 활발하다. 신한은행은 리스크 모델링 직무에 대한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상반기 채용 직무를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짜증날 수 있어요. 이게 뭐 내가 지금 배운 것들하고 공부한 것들이 디지털이 아닌데 아무리 시대가 디지털이 된다고 하더라도 티오도 적고 참 짜증난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어차피 이제 금융권에서 일을 한다면 세일즈라든가 뭐 다양한 부서가 있지만 거기에 디지털, 내 직무의 디지털을 어떻게 결합시킬까, 다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뭔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지 그게 적어도 면접에서 조금은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지금 와서 코딩을 배우고 그런다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은행을 가기 위해서 코딩을 배운다, 저는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서 뭐 배우는 건 몰라도요. 자, 다음 기사예요. NH증권 옵티머스 펀드 전액 환급. 잘 된 거죠.
NH증권. 하나은행 등의 4천억 소송 예정이래요. 자, 이것도 문제가 많았죠. 한번 볼게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짝짝짝. 이건 진짜 잘 된 거죠. NH투자증권이 고객으로부터 수익 증권과 여기에 딸려있는 각종 권리를 판매한 가격에 사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이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NH투자증권 지금 하나은행에 소송하는 거예요. 자, NH투자증권은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원금을 돌려받은 일반 투자자 831명이래요. 총 지급액은 2,780억. 작은 금액이 절대 아니죠.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회수 가능 자금을 최대 1,200억 정도로 추정했대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 1분기까지 어쩌고저쩌고 이거 나와.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렇게 뭐 막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아무튼 뭐야, 하나은행이 소송을 했다는 거고 전액 환급 받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찾아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태예요. 뭐 재밌다고는 하긴 그렇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자, 다음 기사예요. 아파트 계약 포기 속출 잘 나가던 대구 부동산 시장 축구. 이게 뭔 말이죠? 한번 볼까요? 대구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잘 보세요. 연초까지만 해도 내놓은 아파트마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마감됐지만 미계약분과 청약 계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대요. 이 청약 경쟁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청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매식경에서 얘기해줬지만 아파트를 공급받는 종류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종류 중에 하나 청약이죠. 청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약 시장을 보면은 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어요. 경쟁률이.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럼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청약이 미달이 나는 거예요. 미달은 뭐야? 공급이 100인데 여기 청약 지원하는 사람이 50명이야. 그 50개 미달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은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은 청약 경쟁률이 아직까지도 엄청나요. 근데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대구 시장이 청약 경쟁률이 높았지만, 연초까지만 해도 높았지만 지금은 미계약과 계약 취소가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초 모집 가구 수의 95%가 미계약으로 나온 아파트 등장했고, 와, 이건 진짜 엄청 많이 심한 거죠.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서도 대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이게 뭐냐면, 줍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청약을 하려면 내 청약 통장도 쓰고 뭐 이런 가점이나 이런 것도 보는 건데, 줍줍은 그게 아니에요. 청약 통장도 없어도 되는 케이스도 있고, 순위 가점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다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미달났다고 하는 거 보면은 대구 부동산이 또 안 줄 수 있는 거죠. 자, 대구에서 부정됐던 아파트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출 조건이나 청약 자격 문제 등으로 포기 취소하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한적인 그런 규제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단순 변심. 이거 왜 늘어났을까? 이거 부동산 시장 내가 무지하게 들어가면 지금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생각이 이제 많다는 거죠.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냥 쉽게 보세요. 미계약률 90% 이상 줄줄이 계속 미달이 된다는 거예요. 미달이 된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순위 나오면 경쟁률이 엄청 높아요. 근데 지금 이 기사에서 중요한 건 뭐다? 대구는 달랐다. 무순위도 미달이 됐다. 이런 시장은 좀 우리가 그래도 알고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내용을 다 하기보다 일단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뭐다? 일단 대구 부동산이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다. 왜 좋지 않냐? 청약 경쟁률과 이제 미계약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고 줍줍도 되게 많이 남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심리적으로 대구에서 아파트를 뭔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줄었다. 물론 전체는 다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에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예요. 퇴직연금 수익률 양극화 절정, 디폴트 옵션 논란 활활이라고 합니다. 국내 5대 은행 원금 보장 비보장 DC형 퇴직연금 수익률, 보시면 이게 원금 보장형이고 원금 비보장형이네요. 수익률. 은행 퇴직연금에서 원금 비보장형과 비보장형 상품 사이의 투자 수익률 격차가 올해 들어 16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굴리는 원금 비보장형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의 활황덕의 쾌속 질주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좋죠. 퇴직연금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디폴트 옵션의 도입 방식을 두고 금융권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운용 방식에 따른 수익률 양극화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논란이 될 거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자, 보시면 국내 은행들이 원금 비보장 DC형 퇴직연금에서 직전 1년간 기록한 수익률은 몇 %? 엄청 높은 거죠, 여러분. 지금 퇴직연금 24.53이면. 하지만 원금 보장하는 DC형은 1.46. 그러니까 같은 GC더라도 원금 보장이냐 비보장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렇게 갈렸던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퇴직연금에 DB형 원금 보장으로 가입할 건가요? 비보장으로 가입할 건가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퇴직연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지원이거든요. 근데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시장 구조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됐었어요. 항상 퇴직연금 그 수익률에 대해 나오잖아요. 왜냐? 대부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상품군에 투자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그 맞는 돈을 맞는 기관도 그렇고요. 그럼 왜 그렇게 운용을 했을까? 연금이기 때문에 노후에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적이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 노후 자금으로 퇴직연금을 지금 3층 보장 제도에 의거해서 지금 마련되기 때문에. 하지만 제 생각은 약간 달라요. 어디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나중에 노후에 써야 될 그 자금들인데 지금은 작년부터는 많은 이제 투자가 분들이나 일반 직장인 분들도 투자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원금에 대한 그 손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퇴직연금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굳이 내가 운용을 해서 나는 좋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잘 주고 싶은데 나중에 연금이 개시가 될 때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할 때 줘야 되는데 그때 마이너스가 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쵸? 내가 만약에 퇴직연금을 맡겼어. 근데 나 마이너스야. 그럼 여러분 욕 안 할까요? 욕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구조가 지금 사실 많은 것들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제 공부라던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는 교육들을 해야 될 거고, 연금도 물론 안정한 것도 좋지만 지금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면 늦어도 뭐 30대인데 거의 20년 동안 퇴직연금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럼 과연 여기에서 오늘 나와두시 DC형에 가입했는데 원금 보장에만 그것들을 놔둬서 1.4%의 수익률을 갖고 가는 게 20년 뒤에 안정한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금 비보장에 대한, 물론 포트폴리오는 있지만 원금 비보장에 나의 포지션을 조금 많이 투자해서 20년 동안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가는 게 나은지, 어떤 게 나은 거예요? 이건 답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퇴직연금을 운용한다면 저는 보장과 비보장의 비율을 많이 차이가 나게 둘 거예요. 비보장을 좀 더 낮춰서. 왜?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률도 안 나오는 이 수익률을 받으려고 내가 힘들게 일해서 퇴직연금을 저는 넣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투자를 계속 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저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DC형은 뭐예요? 확정급여형, DB형과 달리 가입자가 자산을 직접 분배할 수 있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DC형은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면은 회사에서 그 정해진 금액만 딱 주고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개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개인이 책임지는 거, 쉽게. DB형은 뭐다? 내가 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내가 나중에 수익을 못 본 부분까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책임져 줘야 돼. 그래서 요즘은 사실 DC형으로 많이 하죠. 자, 그 중에서도 뭐라고 해요? 원금 비보장형은 수익률에 더 민감하대요. 왜냐? 자신이 낸 돈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대신 예금에 돈을 쌓아두는 원금 보장과 달리 DC형, 비보장형은 주식 등의 자산을 투입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위험한 거라고만 보지, 저는 그래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오래 우리가 투자를 하니까. 퇴직연금이라는 건 직장생활 하는 데까지는 하는 거니까요. 이런 특성을 감안해도 올해 초 퇴직연금 수익률 격차는 심상치 않다. 2019년까지만 해도 은행들의 원금 비보장 DC는 4%. 안팎으로 그러니까 보장형은 거의 다 1%예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갭이 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막상 수혜를 누린 고객이 얼마 없다는 점이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 대부분 뭘 넣고 있다? 원금 보장 상품 넣고 있다.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직자들도 관심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랬어요. 아유, 그냥 DC 해. 뭐 DB 해. 뭐 얼마 된다고. 뭐 신경 안 써. 이랬는데 이게 다 내 나중에 노후 자산이라고요. 지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그다음에 적금 어느 거 될까 수익률 고민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올해 1분기 말에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금 보장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C형에 가입했어도 비보장 형이 아니라 원금 보장을 이렇게 많이 가입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퇴직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을 취업하시면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직장에 다니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나 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확인을 하게 해보고 진짜 누구 계장님, 누구 대리님 진짜 도움 됐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은행으로서 얘기 안 해주잖아요. 고객들은 어디에서 들을 데가 없어요. 이거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금융인으로서의 하나의 뭐 도덕적 자세, 책임감 이런 거에서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조직에서도 그 이익이 나야 되니까. 하지만 영업을 할 때 하더라도 내가 뭔가 그들한테 어떠한 베네핏을 주고 나도 원하는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이제 이렇게 지났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퇴직연금에 대해서 오늘 원금 보장, 비보장이요. 요 내용을 제가 좀 오래 했는데, 요거 한번 내용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하나 나왔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제가 말이 꼬이는데,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매식경, 2달, 한번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피니언 제가 얘기한 대로 하루에 하나씩 욕심부리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만 정리해보시면 여러분들만의 오답 노트, 여러분들만의 면접 노트, 기업 분석 노트가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